뒤로 자빠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창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 두 분의 국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보시던 분들이죠. 그죠? 자, 두 분을 왜 모셨냐면요. 우리가 이제 유리창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두 분에게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니까 한번 국어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 보이세요? 나태주 시인인데 이 시의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자, 제목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시 제목? 시 제목. 시의 제목. 아, 그런 거 보면 어떡해. 뭘까요? 너무 어렵네. 우리 지금 유리창 공부하는 거거든요? 유리창? 유리창. 유리창? 유리창 공부하는데 이거 제목이 유리창이라고? 땡! 뭘까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이거 똑같은 게 요즘 얼마 전에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되게 핫했다고 하죠. 아니, 검색 찬스 없어요. 검색 찬스 없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태주 시인이 힌트 없어요.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아, 나태주가 안 친하단 말이에요. 나태주 시인 싫어하세요? 근데 이 제목을 보고 나서 되게 좀 약간 찡했어. 뭐 가수가 나와? 아니, 그 태권도 그 나태주 말고요. 시인이요, 시인. 그 풀꽃 그 시인이요. 되게 많았어. 자. 많지. 근데 뭐 힌트를 줘야지. 제목 힌트가 이거야? 아니, 이게 시 본문이에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근데 이 제목이 되게 찡해. 제목을 알고 있는 거죠. 띄어쓰기 없이 지금 검색하고 계십니다. 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시의 제목은 여기 퀴즈가 있네. 묘비명. 네, 바로 제목이 묘비명이에요. 이거 찡하지 않아요? 응? 찡하지 않아요? 찡해요. 찡하죠. 묘비명이라고 시를 지은 건데요. 우리 묘비명이 뭐냐면은 그 묘지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묘지 앞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묘비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서 할게요. 읽어주세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에밀리 디킨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지기를 바랬대요. 자기 묘비명이. 그리고 뭐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모파상은 나의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해밍웨이는 뭐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 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써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문장 안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한테 미리 새기는 나의 묘비명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들에게 묘비명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쓰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비명이 뭔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한다. 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바람이 담기기도 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묘비명을 기억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에는 분당의 메모리얼 파크인가? 이런 데 가면은 묘비명이 쫙 있대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보통은 묘비명이 내가 기억되고 싶은 대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를 적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박정원 선생님부터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쓰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다 잘 될 거야 라고 쓰셨거든요. 왜 그렇게 쓰셨나요? 혹시라도 저를 찾아온 누군가가 뭔가 근심 걱정이 있어서 위안을 얻고자 왔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아,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쓰셨군요. 울지 마세요. 네, 역시 행복을 전해주고 싶으신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로의 마음을 전달받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임진호 선생님의 마음을 전달받겠습니다. 다들 손수건 준비하시고요. 자, 선생님은 묘비명을 이제 너를 볼 수 없음이 점점점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선생님이 사랑하는 보물이 우리 두 딸이거든요. 두 딸을 볼 때 두 딸과 항상 함께 있을 때 제일 큰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너희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묘비명을 보고 아마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묘비명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끝! 이렇게 묘비명 써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선생님? 갑자기 거기 또 뭐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셨어요?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원래 맨날 이렇게 글 읽고 쓰시고 하는 게 원래 직업이잖아요, 우리 구원생님들이. 이 글은 남고 저는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써야 할까 아주 그렇죠. 고민스러웠어요. 맞아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만으로도 너무 슬픈 감정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해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그 감정이 힘들고 진짜 너무너무 막 무너지는 감정이잖아요. 혹시 그 가족의 죽음을 겪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두 분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고. 진짜요? 아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가족 중에 뭐 누구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때가 있구나.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은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네. 아주 슬펐죠. 그리고 저도 재작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보다 그 이후의 기억이 참 많거든요. 왜냐면 그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 그때 돌아가셨을 때는 잘 몰라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사 지낼 때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 빈자리가. 근데 그 이후에 그 빈자리에 대한 슬픔이 확 와닿더라고요. 빈자리에 대한 그거를 노래하는 게 아마도 유리창의 슬픔이 그런 거를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공감이 돼요. 그런 슬픔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묘비명을 한번 써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묘비명에 대한 활동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라면은 묘비명을 어떻게 적을지, 그리고 내 묘비명에는 어떻게 적히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유리창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으시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유리창 정지용 씨 본문 내용은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 본문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바탕화면이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빛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푸르스름하게 유리창을 형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린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작가는 정지용.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향수라고 하는,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쓰신 아주 유명한 그 작가죠. 우리 정지용 작가가 쓴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1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고요. 유리창 2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 아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슬픈 작품이에요. 우리 국어선생님들이 이 작품을 수업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보통은 문학을 수업할 때 작가와 화자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은 정지용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감정이 아주 가득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천재교과서 이 작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명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한번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단어명을 보시면요. 문학과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용의 삶을 알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종교적 경향의 작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 안에서 살았던 이 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르고 와가지고 그 슬픔을 견디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아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와가지고. 그리고 문학과 3이라고 하는 그 대단원 안에 보면은 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 이름이 뭐냐면은 이별 그 영원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천재교과서 안에. 우리 지금 교과서 외 작품을 다루고 있잖아요. 굉장히 소단원 제목도 좀 슬프죠? 우리 이 슬픔을 참아내고 한번 유리창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모든 그 문학작품을 공부할 때 보면 작가랑 작품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 유리창이 작품이죠.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죠. 그치? 자, 작가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담아 놓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표현한다 라고 합니다. 표현. 그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 이렇게 담아 놓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문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작가가 이 작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외제적 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유리창이라고 하는 제목을 왜 결정을 했을까? 우리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많은 소재 중에서 왜 유리창을 생각을 했을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유리창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자,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글씨도 일부러 이렇게 파란 색깔로 써봤는데요. 자, 유리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안이 보여요. 그치? 투명해요. 첫 번째. 투명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치? 막혀있기 때문에 그 안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 안에서 밖이 보이기는 하지만 연결 보이긴 해요. 보여요. 하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단절. 갈 수는 없어. 단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면서 단절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유리창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하지만 막아서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지용은 유리창을 닦으면서 생각한 거지. 안에서 밖을 보면서 보이긴 하지만 갈 수 없는 곳. 안에는 내가 있고 바깥에는 우리 죽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나, 그리고 바깥에는 우리 죽은 아이가 있어요. 이곳은 이승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살아있는 곳이에요. 삶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은 저승이에요. 죽음의 세계예요. 또 내가 있는 곳은 시적 화자가 머무는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고요. 창문 안입니다. 또 저 창문 바깥 공간은요. 아이가 있는 곳이에요. 화자의 아이가 머무는 곳이에요. 이 시 안에서는요. 산세라고 하는 그 시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산세, 우리 즉 아이가 머무는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공간을 유리창이 단절해주기도 하고요. 또 연결해주기도 하는 이 두 가지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리창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제목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즉 유리창을 해석해 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서로 보이지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단절과 또 소통, 매개체,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이승과 저승의 경계, 또 안과 밖의 경계. 그리고 투명해요. 유리창은 닦으면 투명하잖아. 투명해서 서로 보이지만 구분되기 때문에 서로는 단절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1행부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전체에서 우리 정지용이 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식구가 총 4군데 숨겨놨어요. 우리 먼저 그 4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부분 표현법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차고 슬픈 것. 여기에 첫 번째, 죽은 아이 모습을 형상화한 식구고요. 선생님이 보라 색깔로 번호를 넘버링 할 건데요. 자, 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식구가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시 안에서 4군데에서 발견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날개. 여기에서 이제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 먹은 별. 여기 이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세. 이렇게 4군데에서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행부터 내용을 따라가면서 그때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을 어린거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유리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유리창 거기서의 유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죽은 아이를 단절시키면서 연결하는 매개체라 그랬어요. 그 유리를 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유리를 보면서 차고 슬픈 게 어린거리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고 슬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입김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창에다가 그 유리에다가 입김을 불었어요. 입김을 부르니까 입김이 닿으니까 그 부분이 하얗게 색깔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표면적 의미로 봤을 때는 입김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적인 의미는 뭐가 되냐면 우리 아이의 그 모습이 죽은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하면서 보인 거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은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른거린다 하면서 자, 니은다. 요거는 현재형 어미가 쓰였다 라는 걸 또 챙겨 놓으시고요.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으면은 그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너무 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표현법 하나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차고 슬픈 것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요, 차갑다 이쪽으로 빼가지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차고 슬픈 것 이렇게 했는데, 자, 차갑다. 요거는 감각, 촉각이잖아, 그지? 그다음 슬프다. 요거는 감정이에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차갑다. 사람이 죽으면 차갑게 이렇게 식잖아요. 슬프다. 눈물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배치를 시켰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감정을 일부러 조절을 한 겁니다. 차가운 걸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누른 거예요. 왜 이렇게 눌렀을까? 대비되는 감정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감정의 조절, 또 감정의 절제를 위한 방법, 절제를 위한 하나의 그런 감정을 객관화하는 방법인데, 이걸 문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인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슬프다 하면서 이렇게 증폭시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슬픔의 감정을 오히려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슬픈 감정을 오히려 절제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봤을 때 그 슬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객관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문학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첫 번째, 그 죽은 아이의 모습이 형상화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열없이 붙어 서서, 열없이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지금 막 장례를 치르고 와가지고 기운 하나도 없어요. 그 장례 치르고 오면 막 이틀, 3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그 문상객 맞이하고 이러고 와가지고 하나도 힘이 없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이 그러고 와가지고 붙어서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서 있겠어요? 유리창 옆에 붙어서, 창문 옆에 이렇게 붙어서 가지고 입김이 후 하고 들이마시고 후 하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입김, 위에 지금 입김 있잖아요. 입김을 흐리우니, 왜냐면 지금 그 아이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입김을 후 하고 있죠. 힘없이 자식을 잃은 상실감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러고 있는데, 길들은 양 새처럼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날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날개라는 것도 아이의 모습이에요. 맨 뒤에 보면 이제 아이를 산세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은 입김의 모습이, 이것도 이제 입김을 표현하는 건데, 그 창문에, 자,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김을 하고 이렇게 부으면 입김의 모습이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새가 날개를 파닥파닥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새가 날개를 움직이는 모습과도 같다 라고, 새가 사라지는 모습, 요게 날개를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라져가는 그 입김 자국과도 같다 라고 새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새 모습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새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 우리 정지용 시인은 이미지즘입니다.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을 해요. 자기 아이가 지금 죽었지만 이 죽은 아이의 모습을 새처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입김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계속 창문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있죠. 이 입김이 사라져가는 이 모습을 죽은 아이가 사라져가는 이 입김처럼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데 사실 정지용의 실제 아이가 파닥 거리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죽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기침하면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폐병 걸려서 막 기침을 하면서 죽어갔는데 그 모습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지. 어린 나이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몇 년 못 살고 이제 죽었는데 막 기침하면서 죽어갔을 때 약도 못 쓰고 제대로 병강화도 못 하고 죽어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그때 아이에게 미안했던 그 모습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죽어갔던 그 모습을 아빠로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던 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봅니다. 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워. 그리고 보고 또 지우고 보고 계속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계속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보고 또 지우고 다시 보고 그래도 애가 죽은 아이에 대해서 간절한 그리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면요. 반복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감정의 절제. 또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지금 감정을 계속 절제시키면서 행동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간절하게 그리움의 그런 표현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행위입니다. 새카만 밤이 이렇게 되는데 새까맣다 라는 거에서 자, 새까맣다라는 거는 우리 색채 이미지 라는 거죠. 이거는 또 시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미지즘 또 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지용 시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밤이라는 것도 역시 색채 이미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절망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 뭐 어둠, 죽음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마치 뭐와 같기도 하냐면은 파도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느낌이 어때요? 좀 부정적이죠. 죽음과 또 절망과 또 새까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치? 상실감이에요. 아이를 잃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상실감과 또 허탈감이에요. 모든 걸 잃은 그 아버지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슬프다,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 시각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지용 씨는요. 이렇게 전부 다 선명한 그런 이미지 계속해서 이미지 또 회화적이라는 거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회화적인 느낌 또 뭐 상징적 어떠한 어나 시구를 사용할 때 회화적인 느낌들 또 감각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유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뭐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픈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밀려와 부딪히고 그 다음 물 먹은 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물 먹은 별이 세 번째 자신의 죽은 아이를 형상하고 있다는데 자, 물 먹은 별이라고 했거든요. 왜 물 먹은 별일까? 이 별이 아이라는 거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긴 한데 그치? 자, 별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를 말하는 건데 아이는 아이인데 물을 먹었어. 별이 어떻게 물을 먹어요? 내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별이 이렇게 있어. 내가 아이를 쳐다봤는데 이 아이가 물을 먹었대요. 왜 물을 먹었을까? 내 눈에 뭐가?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울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먹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에 눈물 속에
별이 비친 거예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본 거죠. 뭐를 통해서? 창밖에. 그렇지. 창문 밖으로 별을 바라봤는데 그때 화자는 울고 있는 거야. 눈물 속에 비친 별을 바라봤어요. 그때 반짝하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쉼표를 사용했는데 이거 오타가 아니라 앞과 뒤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죠?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해 준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막 이모티콘 같은 거 사용할 때 유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앞에 뒤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거는 뭐뭐처럼이니까 또 직유법 사용한 거고요. 여기 나오는 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죽은 아이를 의미하겠구나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우리 앞에서 임지 선생님이 두 딸이 보물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우리 아이가 귀하다 이런 뜻이겠지? 귀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처럼 박힌다. 박힌다. 저기 아까 일행에서 쓴 것처럼요. 뭐뭐 니은다. 이거 현재형 또 썼습니다.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혼자 유리를 닦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혼자 유리를 닦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간절한 거야. 간절한 그리움. 너무 아이를 보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 유리를 닦고 있어요. 닦는 것은 계속 그리운 마음 때문에 이 간절한 그리움이 반영된 행동이에요.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행위.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감정을 표현을 하면 그만큼 자신의 그리움이 반대로 돼. 그러니까는 행위를 통해서 감정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절제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 그리움과 슬픔이 오히려 더 드러나 보이겠죠. 더 우리는 그 슬픔이 더 잘 느껴지지. 자, 그 다음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라고 되어 있죠.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쪽으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거는 자, 심사라는 거는 마음, 그런 마음, 그 마음 상태이다 이런 뜻이고요. 외로운데 황홀합니다. 외로운 거는 안 좋은 거고요. 황홀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치, 역설법이라고 하죠. 자, 외롭고 황홀하다. 왜 외로울까요? 아이가 떠났어요. 아이가 떠났어. 아이가 떠나.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슬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돌아와 있는 슬픔. 근데 황홀하대. 왜 황홀하냐? 유리창을 지금 닦고 있는데 그 유리창을 닦을 때 아이의 모습이 또 보여. 그 유리창 안에 아이의 모습이 그 유리창 밖에 건너편에 아이의 모습이 아른아른하면서 보였어요. 그치? 그래서 유리창을 닦으면서 보이는 죽은 아이의 모습. 그 잠깐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만 황홀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정서 또 황홀함이라는 정서 이 두 가지는요.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그리고 또 황홀함이라는 감정이 서로 상반된 감정이에요. 이 상반된 감정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를 절제시켜줍니다. 한 가지만 있다면 극대화되겠죠. 슬픔과 슬픔이 있으면 너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열하게 될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너무너무 슬퍼서 오열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슬픔이라는 감정과 다행히도 황홀하다라는 감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쪽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요. 이러한 감정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첫 부분에서 봤듯이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하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정의 대위법, 객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감정을 객관화시켜주는 거지. 감정의 조절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감정의 조절.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의 조절, 그리고 감정의 절제를 위해서 함께 대비되는 감각이나 정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절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감정의 대입법. 다른 예로는 찬란한 슬픔의 봄, 그리고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이런 것들이 감정의 대입법에 속합니다. 역설법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가 있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여기에서 그 아이가 죽은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죽음의 원인이 폐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병 걸리면 기침을 하면서 죽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래서 그 슬픔이 크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죽었으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치? 자, 하면서 여기서는요, 영탄법입니다. 감탄사 등장하고요.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새라고 하는 것은 산에 사는 새인데, 이 산새라고 하는 그 특징이 산에 잠깐 있다가 호로록 하고 날아가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새라는 건요, 오랫동안 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 그 정지용의 죽은 아이를 의미하겠죠. 아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산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거는 감탄형 어미. 이것도 이제 영탄법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을 맺고 있어요. 비애죠, 비애.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비애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릉어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르니 길들은 양 날개를 파닥거린다.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하나의 문장으로 좀 묶여 있어요. 여기까지 죽은 아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본 거야. 유리창에 입김을 불었는데 죽은 아이 영상을 본 거예요. 너무 반가웠겠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슬픔을 느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지우고 보고 우리 아이인가? 하면서 그 입김을 지우고 보고 그러다 아이가 계속 보이지, 눈앞에.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그리운 마음이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혀요. 우리 귀한 아이, 우리 아이 하면서. 그 다음에 7, 8행이에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유리창을 닦으면서 모순된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외롭지만 황홀한 거야. 너무너무 슬프지만, 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자, 9행에서 10행이에요. 어린 자식을 잃은 슬픔, 그리고 비애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리창 정지용의 시를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자신의 아주 마음 아픈 슬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굉장히 슬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이거를 문학사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을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만나도록